1999년 10월 26일 오후 1시경 오케가와역 바로 앞에 위치한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던 A씨는 벼랑간 들려온 비명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여성이 굉장히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채 가게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라 신고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설명하던 A씨는 수상한 행색을 하고 있었던 3명의 남성을 목격하는데요. 직감적으로 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고 곧바로 이들을 뒤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도주했고 피해자는 즉시 근처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대낮에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는 일본 아게오에 거주하던 이노 시오리라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불행한 일들이 닥치기 시작한 건 1999년 변을 당한 그해 1월이었습니다. 오미야 긴자에 위치한 게임센터에 방문했다가 이곳에서 우연히 한 남성을 알게 되는데요. 그 남성이 자신을 24살의 외제차 딜러로 소개했고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가 얼마 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일정이 바쁘다 보니 이노시오리와 남성은 주 1회 정도의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녀는 남성으로부터 수많은 명품과 고가의 의류들을 선물받았다고 해요. 처음에 한두 번이야 그냥 넘겼지만 그가 주는 선물의 금액이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갔다고 해요. 그녀도 이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고 결국에는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온 건 폭언이었습니다. 어디서 적반하장이냐, 그럼 받은 거 다 내놔라, 이런 식이었죠. 이렇게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보이는 남성의 상태에 시우리 양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냈던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한 번은 이 시오리 양이 남성의 집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실내에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된 걸 보게 돼요. 이게 뭐냐 이유를 물었죠. 그러자 남성은 그녀를 벽에 밀어붙이고 괴성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런 모습에 그녀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순간부터 시작된 남성의 집착과 통제에 약 반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 보내게 됩니다. 그날 이후 남성은 매일 30분마다 전화를 걸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해요. 걔랑 산책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통화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 나보다 걔가 중요한 것 같으니 그 걔를 죽여야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심한 집착을 보였던 거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다가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날에는 그녀의 가족, 친구들에게까지 전화를 합니다. 전화번호를 바꿔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는 흥신소를 통해 그녀의 바뀐 번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연락처, 메일 주소까지 캐냈습니다. 또한 그녀의 지인들에게 돈을 주고 사적인 정보를 손에 넣어서 수차례의 협박을 가합니다. 너는 나하고밖에 사귈 수가 없으니 행동을 똑바로 해라. 나하고만 연락할 휴대폰을 하나 더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이 비정상적인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돌아온 건 살해 위협과 협박이었어요. 넌 2000년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아버지가 회사를 관두게 만들어주겠다.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 더군다나 그는 자신의 친형과 지인들까지 동원하면서 시오리 양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오리 양 혼자서 이 모든 짐을 끌어안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와 부모님이 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렸죠. 그것도 거듭해서 몇 번씩이나요. 정말로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시간 순으로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이 남성을 포함한 가해자 일행이 아게오에 있는 시오리 양의 자택에 침입해 가족들을 위협하고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오리 양의 부친이 경찰서에 가자면서 이를 거부하자 회사에 내용 증명서를 보내겠다며 자리를 떴다고 해요. 일당이 사라지기 무섭게 그녀와 가족들은 곧장 사이타마현 경찰서로 향했고요. 몰래 녹음해놓은 음성을 들려주면서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민사사건 불개입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해주기는커녕 사건 접수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원만히 해결하라는 것이었죠. 가족들은 한 번 더 다시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추후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다시 오라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야 경찰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7월 중순, 정말 그녀로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의 자택과 학교, 그리고 부친의 직장 인근에 그녀의 본명과 얼굴 사진이 노출된 수백 장의 종이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 종이에는 하늘을 대신해 벌을 준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이런 내용의 글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녀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남자 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무단으로 올라온 것이죠. 결국 그녀의 어머니는 경찰서로 달려가 피해를 호소했고 실제로 사실 확인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이런 일까지 벌어졌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결국 경찰서의 재방문해 가해자를 체포해달라고 요구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가해자 일당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보관하고 있던 찌라시를 들고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 명예훼손을 명목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에게 돌아온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도 선물은 받았으니 이게 남녀 사이 문제라 저희가 개입할 수 없다. 좋은 종이를 썼네요. 이것이 고통받는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심각해져요. 8월 23일에 그녀의 아버지의 직장으로 800통의 찌라시가 도착했고 이 내용 또한 곧바로 경찰서에 접수가 됐어요. 하지만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응대조차 받지 못했고 실제로 관련 내용은 일주일 정도 방치된 뒤에야 고소가 아닌 피해 신고로 마무리됩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고 9월 말이 됩니다. 시우리 양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가해자 일당을 고소하기로 해요. 하지만 수사반장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요구했던 건 고소 취하였습니다. 한번 취하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면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그녀의 어머니가 항의를 했지만 경찰 측은 끝내 자신들 멋대로 고소장을 취하해버립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예상 가능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오케가와역 앞에 위치한 슈퍼를 지나던 시우리 양이 가해자 일당이 휘두른 흉기에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찔렸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입니다. 사실 그녀와 가족들이 받은 피해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일들보다 훨씬 많고 그 정도도 심각했습니다.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이 가해자들은 성관계 동영상까지 찍어서 유출하자 이런 계획을 짜기도 했고요. 자정이 넘은 시각에 자택 앞에서 경적을 울리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누가 봐도 나를 도와줄 생각이 없는데 갈수록 가해자가 나를 괴롭히는 횟수와 그 정도가 심각해진다면 그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녀의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살해되기 전에 그녀는 실제로 유서까지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었고 틈만 나면 유언과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이 죽으면 범인은 반드시 전 남자친구일 것이라는 말이었죠.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조사를 시작했던 경찰들은 어떤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가해자의 직업이 외제차 딜러도 아니었고 나이도 24살이 아니었던 겁니다. 본명은 코마츠 카즈토. 그는 27살이었고요. 형과 함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 일당은 이 형제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사장과 직원들이었어요. 수사 결과 이들은 형제에게 2천만 원의 돈을 받고 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 3명과 가해자의 형은 사건 당일에 체포가 됐는데요. 주범인 코마츠 카스토는 이튿날까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오키나와에 숨어있다는 이런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모습을 발견한 장소는
다름 아닌 한 호숫가였습니다. 유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유서 안에는 본인 부모의 명의로 된 보험금 이야기만 쓰여 있었다고 해요. 피해자나 유족을 향한 사죄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죠. 사실 사과할 사람이었다면 이런 짓도 안 했을 겁니다. 곧 가해자들의 처벌을 위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해자를 직접 찔렀던 쿠보타 요시우미에게는 징역 18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5년이 내려졌습니다. 주범의 형인 타케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현재까지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낼 수 없는 경우에 속하죠.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더 나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지로 몰아갔던 경찰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경찰이 이 사건을 대했던 태도가 세간에 알려지게 된 건 한 기자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시우리 양의 유족에게 사건 당시의 증언을 듣고 충격을 받아 모든 진상을 조사한 뒤 사실에 입각한 기사를 써냅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 기사를 통해 담당 부서인 사이타마현과 아게오 경찰서가 얼마나 사건을 무책임하게 여겼는지 알게 됐죠. 더불어 사건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관계자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이 함께 게재됩니다. 사이타마현은 이 일에 대해 사죄했고 아게오서 경찰 3명에게 면직과 월급 감봉 처분을 면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반장에게는 교통과 자천이라는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 사람은 후에 모종의 이유로 옥중에서 자살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악질적인 스토커 행위를 보고도 방관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사라지지 않자 정부는 스토커 방지법을 제정해 이와 같은 행위를 엄중히 벌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법은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한 호의나 그로 인한 원한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미행, 잠복, 감시, 협박을 비롯한 8가지 행위를 행한 자를 대상으로 한 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를 시청해 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들이 뻗은 도움의 손길을 외면했던 경찰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할 말은 너무나 많습니다. 벼랑 끝에 피해자의 상황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그 피해자가 살 수 있게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경찰입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더 이상은 그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1999년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